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세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강자 전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자의 강자, 저는 우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어벤져스가 뭉쳤습니다. 가침없는 녀석들! 저는 썬킴님 첫 인사할 때마다 무슨 홈쇼핑 같이 보여요? 무슨 사회 있잖아요. 전국 노래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예전에 행사 사회 굉장히 많이 봤어요. 특히 결혼식 사회 전문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제가 한 6살 때쯤에 할머니가 이제 그 동네에 약장수들이 왔어요. 네. 약간 서커스 천막 같은 거 골라. 진짜 딱 저런 목소리. 애들은가. 그거 뭐 안 가봤죠? 네. 네, 밤 11시에 저희 목소리 듣기 쉽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래도 감사합니다. 밤새고 내일 출근하실걸요, 월요일에? 자,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주제 선정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민할 게 없어요. 죄다 모든 신문 뉴스가 요 얘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기로 결정한 뒤에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내용들을 낱낱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 옮기는 거, 이전하는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총대 먼저 매세요, 팀장님. 저는 네. 말씀 찬성을 잘하셔야 돼요. 합니다. 찬성. 네. 찬성. 네, 그러나 조건은 좀 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해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왜냐면 이제 청와대 이 자리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요.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도 이 집무실 이전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그 나온 이후에 사실 다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네. 좀 끝내자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뭐 터가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등등등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따 우리 썬킴님이 짚어주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여기가 집무실이 된 이유가 있거든요. 뭡니까? 그거는 이따가 이제 차근차근 그렇습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하면은 네. 채널 돌아가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들로 봤을 때 이거는 뭐 어떤 정치색을 떠나서 뭐 그런 좋은 이유라면 바꾸는 게 좋다. 그러나 네.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급한 문제냐. 그걸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빅데이터 상으로 그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의 이제 취임 이후에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점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빅데이터 상의 키워드를 뽑았을 때 네. 1위가 통합이었고요. 2위가 경제, 네. 경제 좀 살려달라. 네. 세 번째가 외교력이었어요.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한 이후에 외교력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깨달으신 거죠. 네. 이 전쟁을 보면서.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원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청와대 카드를 꺼내든 이전. 이야기가 네. 청와대 이전인데 네. 이게 국민들의 어떤 반응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소통을 위해서 이제 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용산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데 용산으로 가면 어떤 부분에서 소통이 좋아지는지 우선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계속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국민들이 그렇게 청와대를 지금 돌려달라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그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시국도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놀러 가는 거 지금 이게 시급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 나온 김에 하지 않으면은 네. 영혼이 늦춰진다는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네. 뭐 청와대가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지만 이건 팩트예요. 그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나라의 대통령 관저 또 일본 대통령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청와대가 굉장히 넓어요. 엄청 넓어요. 네. 너무 넓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있잖아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처음 그 우리 방한을 해가지고 청와대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너무 넓어서.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 백악관으로 백악관과 바꾸자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전민기 팀장님과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일단은 청와대에서 약간 국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네. 너무 성급하게 지금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는 것은 솔직히 사실이죠. 네. 자, 그렇다면 윤 당선자가 청와대로 들어갈 확률은
심지어 제로라고 했습니다. 빅데이터에는 이번 용산 이전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빅데이터 상의 반응들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언급량이 일주일 동안 한 25만 건에서 30만 건 사이가 나와요. 와. 만약에 이게 이슈가 이어진다고 하면 곱하기 4 하면 100만 건이 넘는 120만 건까지도 가는 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잖아요, 네, 지금. 이 정도가 많은 건가? 제가 늘 비교하는 게 이제 유재석 씨인데 국민 MC 1년에 언급량이 40만에서 60만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1년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국민들이 정말 크게 지금 관심을 갖고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언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그만큼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핫 이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성어가 중요합니다. 그럼 국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걸 보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24.4 대 68.1입니다. 24.4 대 네. 68. 찬반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단어들이 70%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국민들의 의견으로 봤을 때도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쳐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리고 그럼 단어들이 뭐가 있냐면 소외. 아니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소외돼 있다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네. 거기에다가 반대한다. 어이가 없다. 어이가 한심하다. 너무 졸속처리다. 네. 혈세가 낭비다. 이러다 그러니까요.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표현들로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또 좋다는 분들 물론 지지자 중에 일부일 수 있겠지만 좋다, 소통하다, 관심이 많다 이런 반응들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거보다 더 이제 관심은 뭐냐면 요즘에 국민들은 어떠냐면 어떤 일을 추진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누군가가 나오는 것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에 더 많은 분노를 느끼시거든요. 국방부 이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세요. 네. 언급량이 33만 건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연쇄 이동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국방부 지금 갑자기 네. 뭐 돈도 많이 든다고 하죠. 그래서 혈세 낭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여기도 보면은 쫓겨나다. 그러니까 매점 주인분께서도 청원을 네, 올리셨더라고요. 내팽겨치다. 심각한 문제다. 불편하다. 혼란스럽다. 졸속이다. 문제가 심각하다.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고 그들도 몰랐던 일들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연쇄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 국민 혈세인데 동의를 받았느냐 등등의 반응들. 네. 그래서 17.8 대 69.1 이것도 70% 가까이가 부정적인 키워드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빨리 말해볼게요. 아니 천천히 얘기해도 됩니다.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국민들이 어떤 생각일 것 같으세요? 저요? 개방 자체는 굉장히 뭐 나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나쁠 리는 없어. 근데 그게 내 삶과 아니 크게 그 예전에 청남대라고 대통령 별장 있잖아요. 그래요? 왜? 대학- 지금도 별장 있어요 지금 청남대. 청남대학교? 아니 청남대. 청남대라는 네, 죄송합니다. 대통령 별장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것도 이제 그 개방을 했을 때 약간 네. 논란이 많았어요. 과연 그 청남대에 갈 국민이 있냐? 청남대에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청 안 하면 못 갈 정도로 인기가 좋은 그 관광지였어요. 그렇군요. 근데 언급량이 똑같은 기간 동안 6천 건이에요. 아까 다른 것들은 30만 건이 40만 넘었잖아요. 건만 이랬잖아요. 일단 청와대를 개방했다. 나 너무 가보고 싶어. 이런 반응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32.1 대 61.2로 앞에 것들보다는 긍정적인 감성어가 한 10% 정도 높긴 높아요. 네. 궁금한데 청와대 안에?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슈로서의 어떤 소비되는 양은 굉장히 높지 않다. 그래서 이런 한 3가지 정도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는 네. 국민들의 이 비율로 보면 한 70% 정도는 부정 감성으로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지금 여유로운 편이 아니잖아요. 여유롭지가 않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양극화도 심해졌고 자영업자들 보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게 쌓여있는 난제들이 많은데 일자리 창출부터 자, 문제가 뭐냐면 네. 일단은 원래 광화문 시대를 연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정부종합청사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봤을 땐 불가능해요, 거의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고민했다가 안 된 거잖아요. 정부청사는 네. 그냥 광화문 삼거리에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이동할 때는 거기다 방해 전파 쏴가지고 일단 핸드폰이 안 터져요. 그럼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무하는 그 사람들, 그 주변 그 오피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업무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관저가 문제인데
그 대통령들이 먹고 자야 되니까 네. 관제를 과연 어디다 할 것인가? 그럼 출퇴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출근 퇴근할 때는 광화문 삼거리를 막아야 돼요. 그러면 교통 통제가 있는 것인데 네. 그러면 네. 청와대를 비운다라는 그런 공약을 했으면은 다 알아본 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용산 국방부로 이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네. 정부종합청사를 갔다고 했다가 용산 국방부로 간다고 했다가 또 외교부 청사로 간다고 했다가 지금 이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이 전쟁 기념관이라고 국방부와 합참 앞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당선인 측에서는 490억 정도의 지금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비비를 신청을 했어요. 예비비란 거는 우리가 예측 못했던 거 일이 터졌을 때 뭐 산불이 네. 난다든지 네. 이런 거에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비상금으로 챙겨놓은 게 예비비거든요. 네. 이걸 달라고 460억을 우리 미리 땡겼으면은 네. 이거 가지고 이사 비용을 하겠다.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거인데 일단은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대통령 집무실을 현재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 건 맞아요. 네. 방탄 유리를 설치하고 뭐 이런 등등. 그럼 문제는 국방부 안에 있는 다른 부서의 이사 비용이라든지 그러니까요. 국방부 건물뿐만 아니라 국방부 바깥에는 국방부 직할 부대들이 또 있어요. 아. 이 부대들도 이사를 가야 돼요. 총체적인 이사 비용은 훨씬 넘을 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주장이 좀 달라서 제가 그 액수 이따 뽑아왔기 때문에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서 이거 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2개가 나왔습니다. 22일에 하나가 나오고 23일에 하나 나왔는데 일단 먼저 나온 건 국민 10명 중에 6명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이건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19일에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고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58.1%가 그냥 현재 청와대에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이전에 찬성함이 33.1%, 잘 모르겠다가 8.7%거든요. 네. 이게 이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23일에 나온 거는 찬성이 조금 올라가고 반대가 살짝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네. 이것도 비율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53.7이 반대, 네. 찬성이 44.6으로 좀 올라갑니다. 어쨌든 과반수 이상은 반대를 네. 표현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그 다음 여론조사를 쭉 보면서 지지자들이 결집해가지고 같이 찬성의 주자인지 아니면 이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네. 이거는 리얼미터가 이제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관련 내용은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이미 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제 네.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네, 윤 당선인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직무를 보면서 뭔가 그 이전의 계획을 좀 차근차근히 세워가지고 청와대를 개방하는 모습을 보면 훨씬 되게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있는 건물에 지금 국방부가 가야 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설정해가지고 배수진을 친 것이 문제다라는 이제 그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5월 10일에부터 0시부터 개방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이게 좀 이제 힘든 것 같아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나오는 게 맞아요. 나올 수밖에 없고. 그쵸.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이라크 침공한다고 할 때 반대 여론이 있으니까 계속 설득 작업을 합니다. 토론회를 하고 왜 침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그래도 끝끝내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지만 그럼요. 네.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타당하다. 오케이 지지해 줄게. 의견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어. 일단은 찬반으로 나뉘면 사실 뒤집기가 힘들고요. 또 내가 지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맞는 의견이라고 해도 야 무슨 소리야 우리 편 힘 실어줘야지 약간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네. 결국 중도층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그런 의견들이 어쨌든 전해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국민적 합의가 토론과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런 일에 대해서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또 급한 게 우리들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보니까 이전 비용이 인수위에서는 500억 정도를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1조 가량이 된다.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어떤 쪽이 더 이 금액이 가까운지도 아까 궁금합니다. 이제 말씀해 주셨죠. 국민의힘은 496억 원 들 거라고 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1조 원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496억 원은 이렇게 쓰일 것이다. 국방부를 인근 합참 청사로 옮기는데 118억 원. 국방부 청사에 새 집무실 만들고 청와대 경호처 이사하는데 352억 원. 대통령 관저로 서행할 한남동 공간 리모델링에 25억 원. 다만 여기에는 이제 합참이 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비용은 좀 빠져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포함이 안 됐잖아요. 지금. 최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소. 무조건 더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사할 때 인테리어하고 해봐서 알겠지만 네. 그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국방부가 이제 완전 다 이전을 해야 되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가 이전을 하는 거 바로 옆에 쌍둥이 빌딩이 있어요. 합참이 있는데 일단 국방부 장관은 옆에 있는 합참으로 가가지고 일단 한 지붕 두 가족을 꾸려야 돼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 건물 이사 비용뿐만 아니라 국방부 직할 부대들이 옆에 있거든요. 네. 이 부대들도 이전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국방부가 합참으로 들어가면 합참에 있던 다른 부서들은 어디로 가냐? 수도방위사령부로 가야 돼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수도방위사령부 남태령 있지 않습니까? 과천.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서로 밀고 방 빼고 방 들어가고 굉장히 복잡한 이사 과정을 어떻게 2달 안에 끝나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그리고 있는 거죠. 전쟁이 터졌을 때는 무슨 통신 장비도 다 마비되면 그 유선 라인이 긴급 라인이 국방부 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청와대 같은 경우는 지하 벙커가 다 마련돼 있고 네. 국방부도 마련이 돼 있는데 이거를 단순 비교해 가지고 바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 쓰던 지하 벙커를 바로 쓸 수 있냐? 이거는 훨씬 크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지금 1조 원 이야기가 네. 나왔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국방부 본청을 신축하는데 2,200억 원, 합참 본청 신축하는데 2,200억 원, 국방부 근무지원단 이전에 1,400억 원, 청와대 경호부대하고 경비시설 이전에 2,000억 원 정도 들 것이다. 근데 이제 언뜻 봐서는 국민의힘은 지금 이전 비용만 계산해서 공개한 것 같고 민주당은 이전 비용 포함해서 이전 이후 설비 설치까지 그다음에 건물 짓는 것까지 지금 계산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계산 범위가 좀 한정적으로 잡혀 있고요. 네. 예산을 너무 짜게 짰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또 계산 범위가 넓어요. 네. 그 예산을 너무 크게 혹은 또 여유롭게 잡은 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여긴 너무 많고 여긴 네. 좀 너무 작게 잡았다. 그리고 우리가 종식을 된 게 아니라 휴전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국방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좀 중요해 보이는데 국가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필 또 국방부의 이전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국민들이 아니, 민감하게 근데 반응하시는 요즘 게 아닐까. 국방부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이 뭐 청와대 터가 원래 안 좋다 풍수적으로. 그러니까 풍수지리적으로 이게 그 얘기가 어떻습니까? 궁금해요. 그 얘기가. 청와대 풍수지리 도대체 어떻습니까? 그 제가 풍수 전문가는 아니지만 김도사님이 보시기에. 제가 보기엔 말이죠. 네. 자 봅시다. 이성계가 1392년도에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네. 개성이 지금 개경이죠. 지금의 개성. 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뭐가 싫어요? 500년 동안 왕씨의 도읍이었잖아요. 왕건이 세웠으니까. 아, 네.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조선 건국 과정에서 수많은 왕씨들을 다 죽여요. 왜냐면 구테타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경이 싫다 해서 천도를 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후보가 나와요. 뭐 첫 번째 나왔던 것이 계룡산, 지금 계룡시가 있는데 너무 남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또 두 후보지가 나왔는데 네. 어디냐면 지금 경복궁 자리와 청와대 자리가 있는 고터고 또 하나가 무악이라고 네. 무악이 지금 신촌 연세대 터예요. 네. 이 터들이 좋다는 겁니까? 안 좋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악이 풍수적으로 좋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당시에 네. 지금 경복궁 청와대 터가 좋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거는 팩트니까 말씀드릴게요. 왜 경복궁 터가 청와대 터가 안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거였어요. 뭡니까? 바로 뒤에 이제 북악산이 있잖아요. 북악산이 주산이고 언뜻 보기에는 풍수적으로 좋다. 북악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이 북악산을 받쳐주는 안산이라고 지금의 남산. 아빠와 엄마가 음양이 딱 받쳐주는 명당짜리다. 그건 맞아요. 근데 이게 풍수적으로 안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뒤에 있는 주산 북악산이 참 좋은 산이긴 하나 원래 명당이 되기 위해서는 주산인 북악산이 안쪽을 내려보면서 땅을 이렇게 껴안아야 되는데 북악산이 경복궁과 청와대를 외면하고 있는 얼굴이다. 아, 산에 얼굴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있어요. 아, 그래요. 외면하고 그것 있군요, 산이. 때문에 풍수가 안 좋다라고 주장을 해요. 제 의견이 아니라. 아, 여기가 근데 원래부터 그러면 요즘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1000년 동안에 뭐 왕과 대통령이 머물렀던 청와대 드디어 이사 간다. 이 얘기 들으셨죠? 네.
여기가 그 청와대 터가 아니라 고려의 남경 궁궐터예요, 원래요. 네. 고려 시대 때부터 이게 어. 왕의 별궁, 왕의 별장이 있었던 자리예요. 아 지금 청와대 청와대 자리가. 네.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벌판에 이사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려 왕도 가끔씩 놀러 오던 명당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경복궁을 짓자라고 지은 거거든요. 네. 근데 청와대가 경복궁 바로 위에 있잖아요. 네. 위에 있잖아요, 약간. 네. 여기가 원래부터 공터였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왕이 친경이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농사를 짓고 또 활쏘기도 하고 이 신하들과 또 연회도 베풀고 하던 정원인데 그 정원 이름이 뭐였냐면은 앞에 경복궁이 있고 뒤에 신무문이라는 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정원 이름을 뭐로 할까? 전하! 앞에 있는 경복궁의 경자와 뒤에 있는 문, 신무문의 무 합쳐가지고 경무대라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요? 해서 경무대라는 정원을 만들었어요. 아. 여기까지는 좋아. 네. 문제는 뭐냐면 뭡니까? 1910년도에 우리가 국권을 일본에 의해서 이제 강탈당한 이후에 조선 총독부가 관저가 거기 들어와요. 조선 총독부가요? 청와대 자리예요? 지금 청와대 자리에. 아, 네. 이것도 카드라인데 왜 조선 총독이 관저를 지금의 청와대 자리에 만들었나? 네. 그들이 당시에 보기에는 북한산에서 기가 내려와가지고 북악산을 거쳐서 지금 청와대 자리를 거쳐가지고 경복궁으로 나간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길을 딱 끊기 위해서 아. 북악산과 경복궁 그 사이에 딱 관저를 만들었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면 풍수지리적으로 거기가 좋다는 겁니까? 안 좋다는 겁니까? 안 좋다는 거죠. 왜냐면 역사학자도 말씀하세요 먼저. 그러니까 찬반이 있어요. 있으나 이 터가 안 좋다라는 사람도 있고 네. 이 풍수를 잘못 해석했다. 좋은 터였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사람들 말한 증거가 노태우 정부 때 한번 청와대를 약간 이동을 했어요. 그 아. 터를 약간 이제 옮겼는데 옮기다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천하제일 명당터라는 돌이 하나 나온 거예요. 우와. 네. 언제 만들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조선 중기에 만들었다는 오. 건 정설이거든요. 네. 그걸 봤을 때 터 자체는 좋다라고 명당서를 주장한 사람들은 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일단은 이제 그 해방이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네. 대통령 이제 관저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디로 할까 하다가 조선 총독 관저를 대통령 집무실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경무대라는 이름을 복원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머물렀을 때는 청와대가 아니라 경무대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3.15 부정선거와 이제 그 4.19 혁명 이후에 이제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이 쫓겨나고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잔재가 싫은 거예요. 야! 이름 바꿔. 네. 경무대란 이름이 재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로 바꿨냐면 마침 그때 공사를 하고 있는데 푸른색 기와를 올리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경무대가 아니라 청와대로 하자 아. 해서 윤보선 대통령이 이름을 지었는데 재밌는 게 이름을 한번 바꿀 뻔했어요, 이거. 아, 뭘로요? 박정희 대통령이 네. 짓고 난 다음에 임장 청와대란 이름보다 원래 아까 원래 이승만 대통령도 하려고 했어요. 아, 네. 내가 말이야. 진짜로. 아, 네. 이거 야사인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경무대 들어온 다음에 맨 처음에 한 일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망치 가져와. 왜요? 망치로 전구답게 땅땅땅. 왜요? 이거 다 일본에서 만든 전구야. 아.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는 상당히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진짜 일본을 싫어했어요. 그래요. 이거 다 일본에서 만든 전구야. 땅땅땅땅. 그러니까 나중에 아, 박정희는 임자 뭘로? 이 예전부터 말이야. 그 중국 황제도 그렇고 어. 이 왕과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은 노란색이지. 네, 바꿔. 그래요. 아, 황금색으로. 네. 중국 황제들 하고 황금색 옷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이야. 청와대가 아니라 황화대였대. 아. 황화대가. 황화대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네. 이름이 약간 좀 그래가지고 네. 계속 그럼 청와대로 해. 발음이 어렵네. 그래서 황으로. 그렇다면 용산의 터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네. 제가 이게 이제 청와대 입지나 이 내부 구조 문제는 저는 좀 본질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가는 만약에 이
이전이다라고 하면 분명히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공간의 위치나 어떤 접근성을 계산한다고 지금 논리는 그래요. 국민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제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맞아요.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청와대의 어떤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닌 것 황화대요? 같다는 거죠. 제가 황화대라고 했어요. 네. 아, 그 네. 금방 이게 바뀌네 참- 마음이.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어떤 권력 독점으로 오히려 보여지고 불통이라는 키워드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공간적인 괴리가 아니다. 음. 그 태도의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또 지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여민관에서 아래 위층으로 비서실을 두면서 달려가면 30초 1분 거리.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10분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던 것과는 다르게 또 직무를 보고 계셔서 이미 뭐 이렇게 소통이라든지 비서들과의 소통 때문에 이렇게 아니 옮기는 근데 거는 솔직히 소통이라는 게 요즘에는 누가 달려가서 하지 않잖아요. 뭐 전화하든 이거 인터넷 하면 되기 그래도 때문에. 얼굴 아이 컨택 보고 하는 게 아니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또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네. 어쨌든 그들이 내세우는 누군가가 내세우는 논리가 그렇다라고 할 때 그 본질을 들여다보는 국민들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아니 거죠. 근데 네. 그 뭐 지금 양 진영에서 역사적으로 뭐 이게 뭐 명당이다 아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용산도 그렇게 명함을 내밀 만한 곳이 아니에요. 아 터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풍수적으로는 제가 접근 안 할게요. 네. 그건 뭐 여러 가지 뭐 카드나 통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용산 미 8군 기지 있잖아요. 지금요. 네. 8군 기지 터가 우리 역사상 정말 치욕의 장소는 맞아요. 1882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몇 살에 그때 몇 살? 1982년도에 제가 태어났고요. 정확하게 100년 바로 전에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100년 전에 네. 윤혜 씨는 계획에서도 없었죠. 없었죠. 1882년도에.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임오군란이라고 해가지고 이 신식 군대만 너무 그때 조선 왕실이죠. 잘 대해주는 거에 대해서 구식 군대가 우리도 월급을 달라라고 하면서 약간 뭐라고 할까 혁명 아닌 혁명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면 구식 군대가 월급을 달라 그러면 월급 주면 되잖아요. 네. 이걸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외세 청나라군을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군이 들어왔어요, 조선으로. 네. 들어와서 어디에 주둔했냐면 지금 용산 미8군 터에 터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일제 강점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자리에 일본 육군 사령부가 들어와요. 네. 육군 사령부가 들어왔다가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 육군이 쓰던 건물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미 군정 정부가 여기에 미군 군 사령부를 만들어요. 그것이 지금의 미8군 사령부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나라의 수도 한 가운데 100년 넘게 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옮겼잖아요. 옮길 예정이에요. 어. 옮길 예정이에요. 그럼 풍수지리가 정치와 얽힌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조선 건국부터도 그랬고 어떤 것들이 있나요? 풍수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것이 이 광해군 같은 경우에 네. 그 풍수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기가 굉장히 싫어하던 정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정원군이라고 약간 그 집착을 했었어요. 왜요? 광해군도 얼떨결에 왕이 됐잖아요. 정원군이라고 또 배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어떤 그 집착을 했냐면 제가 언젠가는 날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집착을 보였어요. 아,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성지라는 네. 한 그 풍수 도사가 있었는데 약간 그걸 읽은 거예요. 그 광해군의 그 마음을. 네. 재현아, 제가 그 딱 보니까 지금 그 정원군 싫어하시죠? 정치적 라이벌. 그 털을 밀어버리시고 거기다가 새 궁궐을 만드시면 오래오래 왕하실 겁니다. 거기에 올인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 그럼 나의 라이벌인 정원군 자체를 바로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원군의 셋째 아들에게 영모죄를 씌워버려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집 털을 밀어버려. 네. 밀어버린 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궁을 만들라. 그 성지라는 그런 풍수 도사의 말을 듣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무엇인가면 네. 지금의 경희궁이에요. 아. 근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였잖아요. 네. 근데 나라 재건에 지금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새로운 궁궐을 짓는다? 그때 이제 그 광해군의 명분은 그거였거든요. 주궁에 있기에는 너무 좁으니까 나도 별궁, 별장 하나 만들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겠다. 네. 조그맣게 만들겠다, 경희궁을. 네. 그래서 오케이를 해요. 뭐 일단 만드시라고. 근데 만들고 보니까 무려 1,500칸의 엄청난 궁전을 지어버린 거예요. 1,500칸이요? 네. 우와. 칸이란 거 뭐냐면 그냥 우리 방 한 칸으로 보면 돼요. 네. 방이 1,500개가 있는 엄청난 궁을 만든 거예요, 경희궁. 그러니까 지금의 경희궁은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지금요. 우와. 광해가? 광해가. 그걸 보고 아까 죽었던 쫓겨난 정원군 있잖아요. 네. 정원군의 셋째 아들이 연못죄를 뒤집어씌고 죽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셋째 아들의 큰 형이 있었어요. 네. 큰 형이 능량군인데 오. 능량군이 봐라! 우리 백성들의 고해를 빨아먹고 지금 죄도 없는 우리 형제 집안을 풍비박사 만들어버리고 저런 여러분들 백성들의 고해를 빨아가지고 지금 1,500칸이 넘는 저런 궁궐을 지었다! 몰아내자! 그래서 그 능량군이 그 광해군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인조예요. 아.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된 인조 반정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도 그때 당시 국민들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조 반정의 명분이 있는 거죠. 아. 봐라, 지금 국가 재건에 올인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임진왜란 끝난 지가 우리가 몇 년이냐. 그런데도 왕이라는 작자가 지금 백성들의 고해를 빨아먹으면서 1,500칸이 넘는 궁궐을 짓는다는 게 저게 말이 되냐? 그것도 도사 말 듣고. 네. 네, 그렇군요. 나보고 왜 그래요? 아닙니다. 약간 빙의된 줄 알았어요. 지금 인조반정 인조반정 일으키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요? 자, 요즘 미국 백악관 등 다른 나라의 대통령 집무실 관저 굉장히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백악관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 미국도 안 가봤습니다. 저는 가봤어요. 아, 백악관에 갔다고요? 종로에 있는 백악관 나이트 말고. 아니, 실제로. 그 돈 내면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는 그냥 개방이 되어 있어요. 일정 몇몇 방들은. 아. 그래서 맞아요. 어릴 때 학교에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백악관이 가면 깜짝 놀라요. 왜요? 이게 미합중국 대통령 집무실이고 자는 집 맞냐고. 아, 실제로 거기서 하는 거예요? 뭘 해요? 아니, 그 대통령이 거기서 집무를 하고 잠을 자는 곳이에요? 네. 근데 아. 굉장히 작아요. 막말로 백악관 담 밖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하면 들려요? 들릴 정도예요, 이게. 어. 뭐 다른 얘기지만 네. 이 의회 중심적으로 나라가 건국된 나라들은 네. 행정부 수장들의 그 관저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요? 미국도 원래 건국했을 때는 의회 중심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행정부를 안 만들려고 했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미국 의회 있지 않습니까? 미 의회 하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회의사당 중에 하나거든요. 오. 그런 반면에 백악관을 조그맣게 만든 건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백악관도 굉장히 크게 만들려고 했어요. 미국 건국했을 때. 네. 근데 그 의회에서 제동을 건 게 뭐냐면 아니 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프레지던트라는 것은 어차피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백악관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럼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까요? 기준이 됐던 게 뭐냐면 당시 남부 농장주 있잖아요. 네. 중산층 농장주의 일반적인 주택 규모로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지금 백악관 사이즈예요. 아, 그래도 어린 나이에는 좀 크다고 느꼈는데 나중에 이제 기억을 되돌려가지고 뭐 베르사유 궁전 이런 데 가봤더니 네. 아, 백악관이 진짜 작았구나. 작아요. 아. 굉장히 작아요. 그 계단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풍수 얘기 나온 김에 재밌는 게 있는데 재밌다기보다는 좀 어이가 없는 게 네. 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있잖아요. 네. 99대 총리. 그러니까 일본도 총리가 있고 총리 관저가 있어요. 총리가 먹고 자고 하는 네, 관저가 있는데 네.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총리를 1년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한 번도 관저에 안 들어갔어. 그럼 어디서 잡니까? 관저에 입주하는 걸 거부했어. 스가 요시히데 뭐 전 때문에요? 귀신 나온다고. 아, 진짜로. 어. 그래가 그때 일본에서 크게 문제가 됐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베 신조 전 총리, 저희 뭐 안 자랑스러운 저희 학교 선배, 네. 그러니까 이제 물러난 다음에 이제 스가 요시히데 그 당시 관방 장관이 이제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나는 관저 안 들어간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거라니까요. 뭐. 원래 약간 이 나쁜 소문이 있었어요. 1930년대 때 일본 군국주의 시절 때 당시 일본 총리가 그 현재 관저에서 구테타로 살해가 된 일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밤 되면 그 총리의 귀신이 나타난다는 전설이 진짜로 전설이 있어가지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안 들어간 거예요.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겠다고. 그래서 1년 동안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근데 결국 그것이 약간 헛소문으로 밝혀진 게 뭐냐면 관저에 안 들어가고 자기 집에서 출퇴근했어도 1년 못 갔잖아요. 아, 그렇네. 네. 소문은 소문일 뿐이네.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으로 옮기는 이유가 아까 전민기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왕적 대통령 벗어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호상 국민과의 소통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대통령이나 최고 권력자가 국민과 소통을 쉽게 하는 좋은 집무실의 예가 있을까요?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분데스칸첼러 암트라고 해가지고 이 관저가 굉장히 커요. 백악관의 한 8배 정도로 크다고? 큰데 네. 근데 이제 집무실 자체는 굉장히 소통하기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관에 이제 7층인데 총리 집무실과 8층 총리 아파트를 비롯해서 450여 명의 비서하고 그 보좌진이 한 지붕 아래서 이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모든 업무가 빠르게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앙헬라 메르켈 총리 집무실, 뭐 지금은 퇴임했지만 그 비서실까지 거리가 15걸음밖에 안 된대요. 실제로 세봤더니 딱딱딱딱 걸어. 이 소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국민과 직접적인 소통이 아니라 이제 그 집무를 보는 비서들과의 그 직접 소통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영국 총리 관저가 다우닝 10번가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맨날 문만 열고서 그냥 기자들이 바로 가정집이야, 가정집. 네, 맞아요. 아, 진짜요? 그 다우닝 가라고 길거리가 있어요. 네. 거기 1번, 2번, 3번, 4번, 10번 가에 그냥 3층짜리 그냥 단독 주택이거든요. 네. 문 열고 총리가 나와요. 오. 길거리로. 아, 뭐 경호 이런 거 없습니까? 영화 그 러브 액츄얼리 봤잖아요. 네네네네네. 거기 보면 저 닮은 그 아니. What? 거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What? 네. 비슷하게 생겼어. 휴 그란트가 네. 영국 총리로 나오자. 네. 안 닮았어? 죄송합니다. 아, 예. 네. 휴 그란트가 거기서 네. 영국 총리로 나오는데 그냥 자기 사랑하는 여인 만나려고 이제 몰래 나오잖아요. 네. 문 열고 나오는 가정집. 어. 거기 총리 공관이에요. 나오자마자 자기 차 타고 몰래 나가잖아요. 이 3층 건물이 대단하게 뭐냐면 이 그냥 단독 주택 그냥 주택이에요. 3층에서 자고 2층에서 회의하고 1층이 비서실이에요. 오. 또 10번가가 있으면 9번가가 있고 11번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 건물. 네. 11번가는 아마 재무부 장관이 거기 살아요. 9번가는 그러니까 노동당이든 뭐 보수당이든 집권당 당수가 있고. 그래서 옆에 마실 가는 건데요. 똑똑. 어이 재무장관 아침 있나? 물 좀 받으러 왔어. 아, 그렇게. 그래서 이제 다우닝 10번가에 화제가 됐던 게 2013년도에 데이빗 캐머런 총리가 당시에 이제 거기서 일하는 모습이 있는데 진짜 작아요, 방이. 네. 솔직히 말하면 제 방 정도 그거보다 작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민기 씨 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뒤에 보니까 커피 머신기랑 구두약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냥 그런 게 보여주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듯이. 네.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총리의 어떤 집무실이나 관저가 아니라 그냥 사람 사는 곳 그냥 그런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 문 활짝 열고서 거기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 경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닦아놓고 백악관도 백악관이 이제 이스트 윙이 있고 웨스트 윙이 있어요. 웨스트 윙이란 드라마도 있잖아요. 그 웨스트 윙이 대통령 집무실이거든요. 그것이 백악관 밖에서 보여요. 이렇게 밖에서. 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막 바추카포로 쏜다든지 그 절대 그런 일은 안 되지만 갑자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네. 백악관에 대한 테러도 가능해요. 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그러겠죠. 지금 다우닝 10번가 영국 총리 관저 같은 경우에도 문 열면 바로 총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경호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상징적인 문제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호가 굉장하잖아요. 이렇게 청와대 내에서도 이동할 때 경호원분들이 차 속도에 맞춰서 뛴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게 없어졌지만 그럼 우리나라 경호가 조금 아무래도 휴전 상태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있을까요? 국민들보다는. 근데 국가 원수에 대한 어떤 경우는 다 국가들마다 다 그렇게 하는 거 케이스 아닌가 바이 상황이? 케이스로 달라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지인에게 답을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 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대통령이 계세요? 아니요. 제 주변에 굉장히 보수를 지지하는 친한 언니가 있는데 이분의 의견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같은 의견이신가 봐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웃음소리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네. 네, 제가 거침없는 녀석들입니다. 이렇게 그냥 연결하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윤혜 씨 지인이고 40대 서울 시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워낙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라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 접했는데 저의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사실 이건 뭐 국가 수장인 대통령이 머무는 곳이잖아요. 네. 그걸 뭐 그냥 일반 시민인 제 입장에서 뭐 잘했다, 아쉽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물론 이제 관련 전문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 나누고 의견을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이게 뭐 물론 이제 민생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면 거침없이 비판하고 뭐 의견도 제기하고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뭐 경호나 안보 같은 거를 전혀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한간에 사실 이거 관련해서 뭐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뭐 청와대 안에 뭐 내부 도면이 뭐 다 유출됐다, 뭐 유무선 통신이 뭐 불안정하다. 사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평가한다라는 것 자체가 맞는 건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논의 방식도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제 한쪽에서는 너무 졸속이다, 너무 국민들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은데 국민의 의견도 반영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것도 앞에서 대답한 거랑 좀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물론 이제 이전이 될 곳에 만약에 진짜 용산 그 국방부 부지로 간다면 네. 그렇다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걱정이 되실 수도 있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뭐 호재가 될 수도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청와대 인근에서 거주하셨던 분들은 이제 여기서 시위들이 없어지겠구나, 우리는 좀 편안하겠구나,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급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요번 정권 초기에서도 국민과의 소통 얘기하면서 이제 청와대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럼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조금 물리적인 심리적인 거리를 줄인다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조금 그 기간이 급하지는 않았나 감히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취임식 날인 5월 10일에 바로 국민에게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점은 마음에 드시는지? 그 제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정말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구경 가보고 싶긴 해요,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고 네. 이거를 뭐 다른 국가기관으로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최고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를 일반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런던 여행 가면 버킹엄 팰리스 안에 투어하는 프로그램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특히나 요즘에 이제 K 콘텐츠 관련된 많은 이제 관심들을 받고 있는데 해외 관광객들한테까지도 조금 좋은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긍정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전화 인터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앞으로도 많이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뭐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시네요. 네. 좀 우아하게 보수를 지지하는 이제 주변 지인분 중에 네. 한 분인데. 근데 저는 뭘 느꼈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전의 문제를 또 정치의 어떤 쟁점에 놓고서 그 또 각 당이 이거를 또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시다. 다르고 이용하는 맞습니다. 것도 어떤 면에서 있는 것 같아서. 그 참. 근데 언뜻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 해외에서도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 있어요? 있죠. 어디- 백악관.
어디로 백악관 옮겼습니까? 어디로 옮겼습니까? 원래 백악관 그 대통령 집무실은 뉴욕에 있었어요. 네. 필라델피아 아닌가요? 뉴욕에서 뉴욕. 아, 뉴욕. 그러니까 뉴욕 맨하탄에 가면 지금도 조지 워싱턴이 선서한 건물이 나와 있어요. 남아 있어 지금도 관광지인데 네. 그게 상당히 건국 초기에는 문제가 됐었어요. 왜요? 왜냐면 뉴욕이 당시는 13개의 대서양에 있는 그 영국 식민지들이 독립을 한 경우에 케이스였는데 뉴욕이 너무 북쪽에 쳐져 있는 거,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남부에 있는 뭐 조지아주 등등등은 수도가 너무 멀다. 백악관 그 대통령 집무실이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전을 하자 해서 논란이 상당히 됐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중간 지점에 모든 식민지 뭐 독립국이 이제 만족을 할 만한 장소를 구하자 해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13개 주 가운데서 거의 정중앙에 있는 늪지대, 아. 늪지대에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자 아. 해서 만든 것이 현 백악관이에요. 아, 그게 원래 그럼 워싱턴 DC였던 거예요?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도 각 주가 땅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미국 지도 딱 놓고 봤을 때 워싱턴 DC가 그렇게 중앙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북으로 봤을 그냥 때 이렇게만 봤을 때. 지금 아. 미 대륙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동쪽으로 처진 거죠. 자, 어쨌든 공터에 이제 지금의 백악관을 지었군요. 청와대. 저는 이분한테 연락을 해볼게요. 누굽니까? 청와대 누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좋겠고 네. 태어났을 때부터 청와대 옆에서 태어났고 아, 이 직각과 연결되겠다. 평생을 청와대 옆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청와대 옆에서 살고 있는 궁금합니다. 청와대 주민 용산 시민 어디 없습니까? 재밌네요, 이거. 민기 씨도 알아요. 저도 그래요?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지? 저도 압니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청와대 거기가 무슨 동이죠? 효자동. 효자동. 여보세요? 스피커폰으로. 네. 네. 여기 KBS 거침없는 녀석들의 썬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청와대 근처에서 태어나시고 청와대 옆에서 쭉 사시고 지금도 살고 계시죠?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까이. 네, 안녕하세요. 잠깐 정정을 드리자면 지금은 좀 이사를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직 그 근처에 살고 계시고요. 저도 뭐 여전히 청와대 근처 자주 가죠. 자기소개 본인은 이름은 안 밝히시고요. 저는 김주희라고 하고요. 네. 영어 이름은 미셸이라고 하죠. 미셸. 네, 그렇습니다. 전민기 팀장님 계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기 씨. 반갑습니다. 네, 방송에 질문. 계시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질문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근처에서 태어나시고 쭉 사셨는데 네. 이번에 청와대 이전 그러면 청와대가 떠나는 거잖아요. 대통령 집무실이요. 그쵸. 동네 주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예전에는 이제 북촌이라는 그 지명이 없었을 때 이곳을 잘 몰랐었어요. 저 어릴 때, 우리 대학 때만 해도. 근데 이제 북촌을 설명하면서 나 청와대 근처 산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자신감 같은 거? 오. 그런 것도 좀 자부심. 있었고, 또 우리 굉장히 든든한 랜드마크 같은 거였는데, 이제 간다 그러니까 좀 서운하고 되게 섭섭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저희 궁금한 게 네. 뭐냐면 청와대 옆에서 쭉 사셨잖아요. 네. 주민으로서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어느 순간부턴가는 그 앞에도 이렇게 산책할 수 있게 개방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한겨울 빼고는 뭐 저녁 먹고 산책하기도 하고 많이 나와 있었어요, 주민들도. 그러면 전혀. 만약에 이제 청와대가 이전을 한 다음에 네. 그것이 이제 그 국민에게 개방된 다음에 공원화를 한다라고 지금 계획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그 동네라든지 그 주변 뭐 상권에 어떤 영향이 네.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상권이 얼마나 발달했으면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개발 제한 같은 거 없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네, 네. 개발 제한 같은 거 없었나요? 무슨 뭐 빌딩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저희는 청와대 근처여서 개발 제한을 한 건 아니고 한옥촌이기 때문에 뭐 함부로 뭐 올리거나 이런 건 못했었어요. 근데 청와대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 한 네. 사람으로서 지금 만약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엄청난 그런 그 세금이 지금 쓰일 예정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네.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질 경우에 네. 그러면 청와대 주민으로서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 이전을 찬성하는 편이세요? 반대하는 편이세요? 전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요? 만약에 이전을 하신다면 꼭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는 너무 빠른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이사를 하더라도
얼마나 고민을 해요. 뭐 따져볼 것도 많고. 근데 하물며 대통령이 가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이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것 같고 또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자영업자분들이라던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뭐 단지 얼마라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좀 쓰시고 조금 더 안정이 된 다음에 이전을 꼭 하셔야겠다면 좀 이후에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네. 네, 역시 청와대 주변 분이라서 네. 말씀을 잘하세요. 네, 잘하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하세요. 네. 안녕. 네. 네. 한옥에 사시나 보다. 네. 아무튼 이렇게 찬반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객관적이고 이 사안을 왜 정치적으로 신구 갈등이다 지금 이런 거가 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기자가 있거든요. 정치부 기자. 정치부 예. 기자입니다. 이제 한번 연결을 했었습니다. 예. 경향신문의 그 기자님? 맞아요. 박순봉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저희 주제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국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여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기자들의 반응은 솔직히 어때요? 사실 이제 기자들을 제가 대표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그 주변에 있는 기자들 얘기들을 좀 들어본, 그러니까 좀 일부 기자라고 할까요? 그런 네. 사람들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은 일단은 사실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원래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할 때 음. 상당 부분 검토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런데 결과적으로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다만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만 이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 직접 브리핑을 했었어요. 그때 프리젠테이션도 네. 만들어가지고 직접 발표를 했는데 음. 뭐 이런 내용은 그래도 당선인이 초기에 내놨던 공약이고 어쨌든 좀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여론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카드로는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결과 지금 반대하는 국민들이 좀 더 많다라고 지금 계속 결과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자꾸 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그러면 원래는 계획됐던 것들인데 그 보도도 나왔고 국민들은 사실은 그걸 잘 몰랐던 입장이다. 뭐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사실은 공약은 이미 이전부터 나왔긴 했었는데 네네. 다만 여기 이제 국민들이 사실 저도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론조사 수치들을 봤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구조는 충분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을 처음에 하겠다고 했다가 용산을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용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시기 조절론이 나오잖아요. 청와대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좀 제동을 건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 자체가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꼭 용산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야 청와대 그러니까 내부에서까지도 골고루 좀 반발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선 이게 조율이 안 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도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전 비용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세금 쓰는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을 쓰는 그런 문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요 액수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이야 500억 이하, 그러니까 한 496억 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또 민주당에서는 1조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액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게 쓰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한편에서는 사실은 이 이전 관련해서 뭐 논의나 이런 부분 좀 이뤄지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신구 갈등 뭐 권력의 다툼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현 대통령과 차기 당선인 간에 이런 갈등이 있었던 사례는 저는 여태까지는 기억이 없거든요. 네. 그만큼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원인은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난번 이번 대선이 0.7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네. 통상적으로는 민심에 좀 수긍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현 대통령은 받아들이게 마련인데 현 여권에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을 비롯해서 조금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다음 평가 무대가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아, 거기까지 좀 연장선으로 봐야겠군요. 네, 지방선거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 이미 시작이 아직 안 됐지만 네. 현재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실정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같아요. 그 중심에 이제 이 용산 이전이 좀 정치 쟁점화하기 좀 좋은 또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사실 좀 물러서기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계속 이대로 평행선을 긋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물러서기가 어려운 겁니까? 좀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이전을. 이게 왜 물러서기가 어렵냐면 말씀하신 대로 좀 늦출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앞으로 펼쳐지게 될 상황이요. 윤석열 당선인한테 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이제 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압도적인 여소야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될 거거든요. 네. 아, 그렇게 되면은 뭐 당장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거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을 했는데 이게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의석수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네.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이렇습니다.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아. 일부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네네. 다 국회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이 공약이나 과제가 별로 없어요. 아. 그 중에 거의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좀 처리를 하고 겠다 이런 판단을 아. 한 걸로 좀 해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정치권 여야의 또 속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을 때 당선인이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지금 추진할 수 있는 게 여소야대여서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좀 관철하려는 그런 좀 저는 욕먹을 각오하고 이 말씀 드릴게요. 네. 대통령 집무실과 권력이 용산으로 가는 거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외세가 한 나라의 도읍과 수도 한복판에 100년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상당히 치욕적인 역사거든요. 아까 청나라, 일본, 또 미국 이 세 나라가 한복판 지금 용산에 떡하니 자리 잡았잖아요. 네. 그 외세가 물러나고 우리나라의 권력의 중심이 바로 그 용산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청와대를 나와 용산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얘기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말이 반드시 꼭 이뤄지길 바라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밤 11시 5분에 KBS 1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동시 방영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물러갈게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같이 만난 여섯 대 세모단 세모단 파이팅! 바이바이!